기술 발전에 따라 통치 기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되짚어보면 자유를 향한 여정 위에 있었습니다. 기술이 통치를 위한 수단이 아닌 궁극적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본문에 언급되기도 했지만 조지 오웰의 1984와 올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정의란 무엇인가도 생각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많은 분이 트롤리 딜레마를 접하셨을 텐데요. 트롤리 딜레마는 윤리학 사고 실험으로 필립 아풋이 제시했지만 마이클 샌달 교수를 통해 더 잘 알려진 실험입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결과는 같지만 상황이 달리 설정되었을 경우 대답을 주저하게 됩니다. 자신 옆에 선로 변경 레버를 움직여 한 명의 희생으로 5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은 레버 작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선로 위, 육교에서 함께 서 있던 옆 사람을 본인이 밀어 떨어뜨려야만 5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대답을 주저하죠. 5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달라진 상황은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 상황을 설정해보면 때마침 레버를 점검하기 위해 X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선로 위 육교 보수를 위해 나간 제이와 P는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 3사람은 직원이고 나에게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야 할까요? 시장 및 소비자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독일 회사 스테디스타의 2021년 1000명당 CCTV 대수를 산출한 통계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많은 도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에는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 선언이 있기 전인데요. 시민들이 감시사회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1월 26일 오후 4시 선전시 룬광구에서 발생한 3세 아동 납치 사건의 범인을 다음날 오전 6시 우한시 기차역에서 검거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0만 건이 넘는 아이 유괴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화웨이가 개발한 AI 감시 카메라망으로 24시간이 되지 않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다른 경우로는 독립을 원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치안 강화를 들어 핸드폰에는 스파이웨어 앱을 깔도록 강제하고 많은 사람이 무료로 받은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DNA, 음성, 걸음걸이, 홍채 데이터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독립을 표현하는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움직임을 인식해 곧바로 근처 경찰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시위대의 검은색 셔츠, 마스크, 고글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만으로 감시사회 중국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균형감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기술 발전에 따른 감시사회와는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인정하고 시민사회적 기반과 공공성 그리고 통치 방식을 포함해 더 넓은 측면에서 중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권력과 자유는 서로를 구성합니다. 권력에 의해 자유는 출현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지속적 공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자유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 자유도 권력을 존재하게 합니다. 권력이 자유와 대립하는 순간 권력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인 폭력으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스러움은 도구적 합리성이 폭주할 때라는 소제목으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정부 혹은 민간기업의 개입을 의심 없이 수용하고 감시체계에 의한 도구적 합리성에 명분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러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감시체계는 금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결국 행동을 지배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앞서도 이야기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사례로도 설명이 되지만 자발적 복종에 이르게 하는 통치 기술의 또 다른 예로 토큰 이코노미와 신용 점수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여러 국가에서도 환경을 배려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토큰 또는 포인트를 주어 좋은 행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로 여럿 구상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와 법학자 게스 선타인이 함께 집필한 넛지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넛지가 적절하다면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높이도록 더 나은 소비 행동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인데요. 넛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면 설령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애초부터 선택할 수 없게 하겠다는 식의 규제는 기술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죠.
신용 점수는 토큰 이코노미와 다르게 행동평가 시스템이 블랙박스화되어 있어 어떤 행동이 이익과 손해를 불러오는지 알 수 없고 얌전히 따르는 형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복종이라 불리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쌓인 알리바바 그룹 즈마신용의 신용점수는 개별 금융 서비스의 판단 자료로 활용, 융자회 분야의 신용심사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산동성의 즈마신용 이용자들이 즈마신용 점수는 문제가 없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싣고 있는데요. 투명하지 않은 시스템도 문제지만 문제가 없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이용자들의 신뢰는 좀 무섭게 다가옵니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모든 걸 관장하려 드는 대기업과 정부의 환경관리형 권력에 길들여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공성을 책임지는 시민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임된 권력의 문제로 앞서 이야기했던 트롤리 딜레마로 귀결되는데요. 세 번째 상황의 X와 JP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의심 없이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윤리적 판단을 덕을 지닌 사람에게 위임했지만 미래에는 기술에 위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기술의 아키텍처가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소수 위정자에 의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이 책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문제를 통치의 변화로 감지하고 우리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타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론장이 사라진 비판 없는 감시 사회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